뉴저지주 요양원 4곳 중 한 곳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피롤라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강한 전염성으로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뉴욕시 망명 신청자 일부를 연방정부 시설 11개에 수용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뉴저지 애틀랜틱시티 공항이 수용 장소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새롭게 확대하면서 360만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전망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9월 학기 개강을 앞두고 뉴욕시 교육국과 뉴욕시경과 협력해 공공안전과 치안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0년 1.6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극우 성향 단체의 수장 조지프 빅스가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인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백악관이 지난달 고용시장 지표를 발표한 가운데 증가한 일자리와 더불어 실업률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년 넘게 중단되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오늘 해제됐습니다. 이에 이자가 다시 부과되며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저지주 요양원 4곳 중 한 곳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 차원의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요양원 내 규제가 자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요양원 내 거주자와 직원들 중에서 사망한 인원은 총 1,233명이며 지난주에만 15명이 코로나19 발병으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저지주 요양원 총 사망자 중 최소 200명 이상이 주에서 운영하는 재양 군인을 위한 요양원 3곳, 에디슨, 파라모스, 바일랜드 거주 어르신이거나 근무하는 주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요양원 거주자 7명과 직원 4명의 발병 등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 바일랜드 요양원 측은 요양원 내 재향군인 기념관 내부의 한 건물을 소독 등을 위해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총 입원자 수는 15,067명으로 전주에 비해 19% 증가했으며 이 중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입원 환자는 294명입니다. 한편 최근 뉴욕과 뉴저지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피롤라라고 불리우는 신종 하위 변이로 파악되면서 전문가들은 피롤라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주 보건당국은 새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백신이 9월 중 출시 예정이라고 밝히며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들은 새로 출시되는 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정부가 뉴욕시 망명 신청자 포함 문제 해결책으로 연방정부 시설을 수용 후보지로 제안한 가운데 그중 하나로 뉴저지 애틀랜틱 공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물론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장희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뉴욕시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6만 명 중 일부를 다른 곳에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남부 뉴저지 애틀랜틱시티 공항을 포함해 연방정부 시설 11개를 후보지로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제프 벤 드류 연방 하원 의원 등 공화당 정치인들은 물론 민주당 소속인 마티 스몰 애틀랜틱시티 시장 등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류 의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통한 망명 신청자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를 남부 뉴저지 납세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필 머피 주지사에게 해당 제안을 거부해야 한다고 종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머피 주지사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의 지속적인 유입 속에 연방정부에 대한 지원 요청을 이어온 데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뉴욕 유입 신규 망명 신청자 수용 장소로 공항 2곳 등 연방정부 시설 11곳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연방시설에는 호콜 주지사가 사용 허가를 요청했던 전 연방 해군 비행장인 브루클린 플로이드 베넷 비행장을 비롯해 아틀란틱시티 공항, 국세청 건물과 예비군 훈련센터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호콜 주지사와 아담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망명 신청자 노동 허가 승인 가속화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노동 허가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망명 신청자 개인을 연방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이민자들이 노동 허가 절차를 탐색하는 동안 이들을 지원할 전문 인력팀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근로자 36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정한 것으로 연간 급여 기준 35,568달러입니다. 이번에 노동부가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당 1,059달러, 또는 연간 5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급여 기준은 평균 소득의 변화를 반영해 3년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변경된 규정에 의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정규 급여의 1.5배 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360만 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임원, 관리직 또는 전문가 자격으로 고용된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성명을 통해 이 규정은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권리, 급여를 받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 360만 명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 종사자 60만 명, 제조업과 소매업이 각 30만 명씩, 숙박업 및 레저 종사자 18만 명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새 지급 기준은 시행에 앞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노동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고용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조자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과정이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콘 메가피 판사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8명의 피고인이 관련된 모든 심리와 재판 과정에 대한 언론사의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재판 과정을 풀턴 카운티 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언론사가 대표로 법정에 들어가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메가피 판사는 취재진의 법정 내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방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물론 함께 기소된 이 사건의 18명의 공동 피고인 측, 검찰 측도 이번 중계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배심 기소를 담당했던 로버트 맥버니 판사의 전례를 따른 것으로 풀턴 카운티 사건에만 적용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 향후 변경될 수도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사건의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다른 재판 일정은 공화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첫 기일이 속속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잡힌 일정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및 의회 난입 사태 선동 사건 재판입니다. 해당 재판의 첫 기일이 내년 3월 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리는데 바로 다음 날이 10여 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열리며 판세가 판가름나는 슈퍼 화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선 경선에서는 슈퍼 화요일의 승자가 기선을 제압하면서 최종 대선 후보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의회 난입 사태 선동 사건만 하더라도 최종 판결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첫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공화당 대선 후보는 사실상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후 성인물 배우 입막음 사건과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의 첫 기일이 잇따라 잡혀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전당대회는 7월 15일부터 나흘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립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 정부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치안 강화 및 가을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안전을 위해 뉴욕시 교육국 그리고 뉴욕시경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9월 학기 개학을 앞두고 공공안전 및 학교 안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 학교 및 학생의 안전을 현재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시 전역의 치안 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텍사스 등 학교 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며 뉴욕시 공립학교 내에서 이 같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뉴욕시 교육국과 협력해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 강화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애덤스 시장과 함께 필립 뱅크스 공공안전부시장, 에드워드 카반 뉴욕시 경찰국장,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뱅크스 교육감은 NYPD와 협력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안전 강화가 필요한 곳에는 경찰 인력 배치를 늘리며 대책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뉴욕시 학교 시스템 내부에는 학사 정규 시간 동안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며 출입을 원할 시에는 반드시 사무실로 연결되는 벨을 누른 뒤 신원 및 방문 목적을 밝힌 뒤에만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며 등하교 시간에는 스쿨 에이전트의 인력을 확대해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뱅크스 교육감은 미 전역에서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을 보면서 학부모뿐 아니라 학생들 역시 등교 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며 우리는 아이들이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반 뉴욕시경 국장 역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경찰 인력이 만전의 준비를 마친 상태로 파티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는 드론을 동원해 감시 및 위기 상황 대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안전이야말로 학생뿐 아니라 모든 뉴욕 시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라며 이를 위해 교육국과 뉴욕시경 그리고 뉴욕시 정부가 협력해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대선 결과를 번복하려다가 유발된 16 의회 난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동자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의회 난입을 주도한 극우 성향단체 프라우드 보이스 수장이었던 조지프 빅스에 대해 징역 17년, 공범 제커리 렐에 대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구형한 징역 33년과 30년의 비해 낮았으나 빅스의 17년형은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16 사태 피고인 중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켈리 판사는 무력을 사용해 정부에 영향력을 가하려 한 테러 행위에 한층 강화된 형량을 적용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에 앞서 빅스는 군중이 자신을 부추긴 데 따라 나갔을 뿐이라며 호기심에 압도됐을 뿐 자신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렐도 선고 전 자신이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 후회한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정치가 자신의 인생을 탕진시켰고 누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망각해 했다고 전했습니다. 16의회 난입 사태는 2020년 11월 치러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한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의회 이사당 건물에 난입한 사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사태 며칠 전에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었다며 오는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만나자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대배심은 지난 8월 1일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방해 모의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오늘 백악관은 지난달 고용시장 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일자리가 증가한 가운데 실업률 역시 오르며 지표는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월 실업률이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일자리 역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는 18만 7천 개 증가한 가운데 고용회복 속도는 올 초에 비해 완만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실업률은 3.5%에서 3.8%를 기록하며 작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실업률도 늘어나며 8월 고용지표는 엇갈리는 신호를 나타냈지만 바이든 정부는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고용시장은 여전히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11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인플레이션 수치는 작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9.1%에서 현재 3.2%까지 낮아지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일자리 수요가 임금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이 수개월째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과 물가, 차임 및 지출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 전역에서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금융애널리스트의 과반수 이상이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상 추세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넘게 중단되어 온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됩니다. 이에 오늘부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다시 부과되기 시작했는데요.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방정부가 3년 넘게 중단해온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 유예 조치가 오늘부터 해제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자가 부과되며 10월에 대출 상환 지불액이 청구될 예정인 가운데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액에 대한 이자가 다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월별 청구서는 10월부터 부과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2020년 3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대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의 일환으로 세이브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이브 프로그램은 대출자의 연소득이 32,805달러 이하일 경우 또는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67,500달러 이하인 경우 월 상환 금액이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이 같은 혜택은 연방정부의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 규모는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 금액의 5%로 학자금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하인 채무자일 경우 10년 이상 부채를 갚았을 시 남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로 인해 대출자들의 부담이 과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세이브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접수는 연방학자금 대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저지주 한인사회 최대 명절 행사인 뉴저지 추석 대잔치가 오는 9월 말에 열립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추석 대잔치 개최일이 9월 30일 리치필드 파크에 위치한 오버팩 공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특히 금년에는 행사 당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주민들을 선발해 선물을 드리는 우리나라 고운 한복 컨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저지 한인회는 올해 주요 행사로 뉴저지 한인회장배 제2회 씨름대회, 각종 무대 공연, 한국의 고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널뛰기 등 전통놀이와 놀이기구, 페이스 페인팅 등 즐길거리, 푸드트럭과 벤더들이 선보이는 각종 먹거리, 비즈니스 벤더들의 홍보, 시연, 상담, 판매, 체험 등이 열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포 노래자랑 대회에서 대한항공 항공편 티켓, 럭셔리 안마의자와 LG전자의 청소기 등의 상품, K-팝 댄스 경연에서는 작년과 같이 총 $10,000에 달하는 상금, 에어프레미아 후원 한국행 항공 티켓, CJ 푸드빌 후원 베이커리, 한국농수산물 식품유통공사 후원 김치 등 이벤트별로 경품과 선물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타임스퀘어 인근 상수도관 파열로 약 200만 갤런의 물이 지하철역으로 유입돼 출근길 30만 명 승객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노후화된 수도관을 신속히 교체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파열된 20인치 상수도관은 127년 된 것으로 5개 보로가 통합되기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토목학회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수도관 6,800마일 중 약 40%가 2차 세계대전 참전 시기인 1941년 이전에 설치됐고 해당 파이프의 평균 설계 수명은 50년에서 70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낡은 파이프를 신속하게 교체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며 시 관계자들이 상수도 노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접객업 연맹이 최근 시내 5개 보로 소재 280개 식당 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38%가 비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식당들이 이처럼 사업의 미래를 비관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소비자들의 식습관이 구조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팬데믹으로 집에서 요리하는 가정이 늘면서 외식 습관이 줄어든 데다 재택근무까지 자리를 잡으면서 점심시간대 직장인들로 붐비는 식당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 7월 한 달 수익이 전년 7월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트렁크 잠금 장치에 문제가 있는 옵티마 등 차량 약 32만 대를 리콜합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기아 미국 법인은 2016-2018년형 옵티마와 2017-2018년형 옵티마 하이브리드 및 옵티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016-2017년형 리오 차량 일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차량은 트렁크 레치 베이스가 갈라져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며 트렁크 안에 사람이 갇히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하는 서한은 오는 10월 19일 발송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